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국토교통부로부터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주택 거래 통계 미분양 주택 건수 매월 말일날 발표되고요. 이 통계가 발표되면 저는 이제 항상 즉시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 통계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23년 7월 31일 출근 시간인데요. 새벽 6시죠. 빨리 여러분 촬영을 끝내고 저도 이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2, 30분 내에 여러분께 이 즉시 분석을 통해서 미분주택 건수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팩트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난달 68,865호에서 66,388호로 줄었습니다. 69,000에서 66,000호로 미분양주택이 줄었고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75,000호에서 72,000, 71,000, 69,000, 그리고 66,000으로 4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건수를 제가 항상 기준으로 할 때는 65,000호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5,000호 선으로 미분양주택 건수가 감소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에 거의 도래한 모습입니다. 이제 변곡점에 곧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상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요. 23년 6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구분되는데 수도권이 약 10,000호, 지방이 55,000호 이렇게 됩니다. 근데 5월 대비해서 보면 이게 5월이죠. 수도권과 지방 이때보다 6월 다시 넘어갈게요.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도 줄고 비수도권도 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규모별로도 보시면 소형주택, 중형주택, 대형주택 각 규모별로도 다 5월보다 지금 5월이죠? 6월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팩트죠. 팩트를 먼저 제시해 드리고요.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면서 그러면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그 지점에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점에 온 것이냐 지금 반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떻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이게 뚜렷한 반등이 오려면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래량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색이 22년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23년 거래량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22년 6월부터 전국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근데 급감하다가 이걸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23년 이렇게 26,000, 41,000, 52,000 그리고 55,000, 53,000으로 22년 6월 1일에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량으로 반등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많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22년 5월 6만 3천 건을 기록한 이후 그 이후로는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22년보다는 높아지는 국면으로 또 전환되는 거예요. 팩트가 그렇다는 거죠. 서울 거래량을 볼까요? 역시 서울 거래량도 22년 하늘색 보세요. 7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6월 거래량에 준하게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2년 거래량 상반기까지는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때보다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거래량이 뭐 20년, 21년, 22년 뭐 이런 최근 5년 동안의 거래량에 비하면 적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긴 또 어렵죠. 그러나 그 거래량이 가장 작았던 22년 그 구간은 통과해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거래량이 뒷받침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자,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랑 거래량을 보여드렸으니까 가격 지표를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면 반등하는 구간이 제가 지난해 경제전망을 통해서 발표했던 전망도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 0을 통과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한 1, 2분 동안 아주 기초적인 이 경제 혹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그 통계를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이 부분은 잠깐 스킵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그 지표,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 지표는 가격 등락률이에요. 가격 자체가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 상승률 혹은 물가 상승률 이런 상승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장 기초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0 이상에서 떨어져요. 이게 지난주 대비 상승하나 떨어지나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0 이상에서 떨어져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것이다. 지난주 대비 0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가격 상승률이 0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것은 가격 상승률이 더 하락한다라고 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거니까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22년 하반기죠. 그리고 23년 지금까지도 가격 상승률이 이 0 밑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반등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등한 것이다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죠. 가격은 여전히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반기 중에 반등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는데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0. 이 0에 해당하는 구간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반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지표, 이 상승률, 등락률 이런 지표를 읽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혹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싶은데 나도 제대로 독법을 알고 싶은데 독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문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드린다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홍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어, 경제 흐름 따라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방금 잠깐 소개해드린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혹은 경제 그 자체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정이죠. 경제 교육 과정이죠.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뭐 이렇게 교육 과정은 관심 없고 책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제 책이죠.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을 통해서 경제에 입문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입문하시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계신다면 뭐 이런 가장 쉬운 기초적인 상식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떡하니 이런 그 지표만 떡 이렇게 던져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읽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가격 등락률 그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격 등락률이 제가 뭐 매주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부동산 시장 말씀드릴 때마다 이 표를 보여드리고 있어서 익숙하실 겁니다. 20년, 21년에는 그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에서 계속 맴돌고 치솟았죠. 이게 가격이 폭등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0 이상에 있는 게 둔화되는 구간인 거고요. 그리고 0 밑으로 떨어지는 이 구간, 22년 중반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지난주보다 하락하고 지난주보다 하락하고. 근데 가격 등락률의 바닥이 마이너스 0.48%, 현재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02%.
근데 이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0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0.017%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예요. 저는 이 값이 조심스럽지만 8월, 7, 8월 정도에 0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0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반등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0을 통과하는 이 지점을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변곡점에 저는 거의 놓여져 있다. 변곡점에 거의 앞에 있다. 변곡점 앞에 놓여져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를 보여드릴 때 아유 우리 동네는 집값이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동네는 그런데 집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부동산 경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집값일 거예요. 근데 그 거주 지역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반등한다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방식이 한 반의 아이들이 10명 있는데 10명의 성적이 다 떨어져요. 그럼 가격이래요.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 성적이 한 명만 반등했어요. 그럼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근데 그 학생은 반등한 거 맞죠. 근데 세 명이 반등해요. 아직도 반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섯 명이 반등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등했다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섯 명이 반등하다가 여섯 명이 반등하는 그런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다섯 명이 반등하는 그 구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변곡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서울시 집값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팩트 그대로 보시면 좋아요. 이게 최근에 빨강색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파랑색이 많다가 22년 초죠. 22년 말, 23년 초 파랑색이 이렇게 많다가 빨강색이 다시 좀 많아지죠. 아직은 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반등하진 않았어요. 10명 중에 4명의 성적이 반등한 느낌? 근데 5명이 반등하거나 6명이 변곡점을 지나서 반등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락하는 지역들도 많지만 보시는 것처럼 송파구는 대략 한 12, 13주 연속 플러스로 반등한 채 움직이고요. 강남구도 약 한 10주, 11, 2주 정도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역시 종로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포구도 대략 한 6주, 5, 6주 전부터 반등한 흐름. 강북구도 매우 미진하지만 반등하는 흐름에 가까운 플러스에 가까운 그리고 그 밖에 뭐 서초구라든가 어, 양천구 같은 지역, 강동구 같은 지역도 반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동구도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 이러다가 반 이상의 지역이 반등한다 그러면 반등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서는 8월쯤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지역마다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송파구는 사실은 이미 늦었죠. 반등 진작부터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 말고도 제가 세종과 과천시를 가지고 왔는데 과천시의 반등세가 가장 빠릅니다. 현재 과천시는 지난주 대비 0.36% 대략 지난주보다 0.4%나 반등하는 흐름인 거예요. 세종시도 반등하는 흐름이 좀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지역들이 대세가 되면 반 이상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반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등했다고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다음 주 집값보다 지금 집값이 더 비싼 겁니다. 다음 주 집값이 더 싸다. 지금 집값보다 이렇게 표현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아직 0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근데 여러 가지 하락을 주장하시는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일시적 반등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동산 PF 부실 문제 있지 않느냐,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금리 더 올라가면서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주세요. 역전세나 놓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반등을 앞에 두고 있는 지점,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소상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31일 새벽 6시에 이 미분양 주택 통계 발표되자마자 라이브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답변 드려도 좋지만 저도 이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빨리 나가봐야 돼서 빨리 마무리하고요. 자, 7월 31일 7시 괜찮으실까요? 7월 31일 7시부터 8시 정도까지, 8시 반까지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많이 질문 주세요. 제가 충분히 소상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몇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시죠. 왜 기조가 바뀐 것 같다. 기조가 왜 바뀌었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기조는 이미 22년 10월에 발간했었던 23년 전망서 여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과 제 의견을 책에다 드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기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13페이지. 여러분 이 책 갖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23년 부동산 시장은 거품 수축의 해다. 23년 하반기까지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투자 관점의 매수 시점을 신중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제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직 바닥 아닙니다. 아직도 거품이 줄어드는 구간이다. 20년, 21년에 형성됐던 그 거품이 22년, 23년까지 수축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거품이 해소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년 중반 이후 중요합니다. 미분양 주택이 점차 해소되거나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을 추천한다. 제 의견과 기조가 여기 정확히 담겨 있죠. 미분양 주택이 6만 5천 호에 근접해지거나 주택 거래량이 다시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또 부동산 정책도 말이죠. 재건축, 초과 증축 규제 완화 이런 다양한 규제 완화 제도적인 장치들이 도입될 때 그때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때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3년 상반기까지 만나신 분들은 뭐 제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 다른 방송에서 만나신 분들은 아직 바닥 아닙니다. 바닥은 다음 달입니다. 그 다음 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은 이제 거의 왔다라는 표현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거의 온 게 아닌가. 근데 작년에 제가 가설을 세우고 미분양 주택 건수나 또 여러 가지 보셔야 될 거,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주택 가격 전망 CSI라든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뭐죠? 그 경매 건수, 경매 시장 이런 여러 나머지 지표들도 봐가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나머지 지표들도 같은 사인을 전달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은 사인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충분히 해소되고 있는가? 먼저 아까 해소된다고는 말씀드렸죠. 수도권도 해소되지만 비수도권도 해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이 대구인데요. 대구도 해소되고 있고요. 그다음 경북 지역인데 역시 많이 해소되고 있고요. 그다음 충남이나 경기 지역 모든 지역에 걸쳐서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해소되는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시면서, 왜냐면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다시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맨 앞에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려야죠, 그죠? 미분 주택 건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는 이 구간의 매매 가격이 폭등했던 거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일 때, 완만하게 쌓일 때 상승세가 둔화됐었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쌓일 때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던 거고요.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해소되는 구간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향해 오는 구간이에요. 자, 이 그래프와 다시 가격 그래프 보겠습니다. 가격 그래프, 일치하죠.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잖아요.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 가격이 폭등하고, 미분양 주택이 22년 들어서 완만하게 쌓일 때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미분양 주택이 폭발적으로 쌓일 때 매매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마이너스로. 그리고 정점 찍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7만 5천 호에서 지금 6만 6천 호까지 떨어지는 구간, 아직도 많아요, 미분양 주택.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0에 가깝게까지 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6만 5천 호 되는 구간과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이 구간과,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통과하는 구간이 세 개가 거의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의견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그 의견에 부합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택가격 CSI 이 지표를 보면 전월에 100을 통과했는데, 최근 발표된 CSI 지표는 그거보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고, 의미 있는 것은 서울도 6대 광역시도 기타 도시도 모두가 올라갔습니다. 이 주택가격 CSI라는 이 지표의 해석은 뭐냐면, 23년 7월 31일 오늘 집값보다 24년 7월 31일 1년 후의 집값이 더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전 국민의 믿음을 반영한 게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있으시면, 아직도 금리가 비싸죠. 너무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대출 끌어다가 영끌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없이도 현금만 가지고도 집을 사겠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 없이 나는 여유자금, 현금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거 나 주택 구매로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만 매수세로 움직이는 흐름인 거예요. 그게 거래량으로 보여주는 거고, 미분양 주택 해소로 연결되는 거라고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매수 우위 지수도 반등했습니다. 물론 아직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할 때, 이게 종전보다는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약했는데, 종전보다는 매도세가 좀 약해지고 매수세가 종전보다는 강해지는 흐름이에요. 물론 매수세가 강하게 반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구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매수 우위 지수로. 마지막 또 보여드릴 지표가 역전세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이 오면 물론 매매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전세 난의 현상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역전세 난이 오긴 오겠지만 매우 강한 역전세 난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는 생물이에요. 경제는 심리고요. 그럼 역전세난이 강하게 올 거라고 23년 상반기 동안에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했어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역전세난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고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길을 걷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낭떠러지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 낭떠러지를 피해서 갑니까? 피해서 가죠. 경제는 그래서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 던져졌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든가 갭 투자자라든가 이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이미 생각하고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집을 파는 거죠. 언제? 22년 끝자락, 23년 상반기 초. 그때 가격이 조정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의존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역전세난에 처하지 않도록 대응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도 전세로 넘어가자 하는 움직임도 있고 역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도적 장치도 역전세 대란이 오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 제도적 장치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역전세난을 방어하는 데는 기여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우려하실 만큼의 그런 과한 역전세난이 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PF 부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여러분께 이따가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여나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라이브 영상도 가급적이면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찾으시길 바라고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기세요. 영상에. 근데 댓글에 대해서는 답글로서 제가 감사하다,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답글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한 줄이지만 답글로 드린다면 A4 한 장이잖아요. 그렇게 답변 드리기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채널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라이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질의응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도니까 라이브를 통해 찾아와서 질의응답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큼의 역전세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시경제적 판단,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적인 판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시경제적인 판단은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 이 수급 지수가 역시 100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근접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100에 근접해서 온다라는 얘기는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전세 수요가. 왜냐하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느냐. 이 정도면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 전세 사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려할 만큼의 강한 역전세난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역전세난은 가격 하방 압력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상승 압력도 같이 보면서 상승 압력이 그 가격 하방 압력보다 더 크다면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답변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격 혹은 부동산 매매 가격 이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소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가격을 이제 하락할 것이다. 하락론자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조차 집값 언제 반등합니까? 언제 매수 시점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기준이 뭐냐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될 때예요. 역시 그 기준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이 뒷받침될 때, 거래량이 살아날 때. 세 번째로 많이들 강조하는, 많은 전문가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경매 시장을 보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시장은 이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요. 경매 시장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매각 추이를 보여드리면요. 매각률을 보세요. 매각률이 급격히 떨어질 때, 이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매각률이 떨어질 때. 그죠? 이 매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매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가 매각되나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매각률이 올라가죠. 경매 건수가 줄어들거나, 경매로 내놓는 경매 건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경매 건수 대비 매각 건수가 많아지면 매각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경매 매물보다 매각 거래 건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도 먼저 바닥 찍고 올라오는 느낌, 그런 흐름, 혹은 매각가율로 보면 바닥을 좀 다소 다지는 흐름, 이때의 흐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흐름이 이 경매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매월 말일날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될 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매수할 시점이 왔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시는데,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물론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이 저출산 현상,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고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값 아직 비싸지 않느냐? 예, 비쌉니다. 비싼데 만약에 더 비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 에코프로라든가 여러 종목들 보세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도 더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도 그 비싸다는 기준이 어쩌면 과거 대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값이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삼계탕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올해 삼계탕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 집값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집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시장을 보시는데, 경제를 보시는데 바람직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올랐는데 집값만 10%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값이 10%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20% 떨어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집값 아직도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뭐 집값 아직도 비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볼게요. 삼계탕 가격 비쌉니다. 15,000원 비쌉니다. 근데 삼계탕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10,000원으로, 8,000원으로, 5,000원으로 떨어질까요? 그렇게 비싸다 안 비싸다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그 전망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 그게 희망이잖아요. 희망과 전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더 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희망과 달리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망을 말할 뿐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망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람직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특히 거시 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에 좀 그루라고 볼 수 있죠. 권대중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바퀴와 같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퀴와 나머지 거시경제의 변수라는 바퀴들, 물가 바퀴, 금리 바퀴, 경기 바퀴, 이런 바퀴와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만 따로 돌아갈 수 없다. 근데 경기라는 바퀴와 물가라는 바퀴와 금리라는 바퀴, 이런 것들이 23년 하반기 변곡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바퀴도 함께 변곡점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인데요. 한 주 좀 무더운 한 주지만 여러분 즐겁게 알차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고, 이따가 7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즐겁게 시작하세요.